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러면서 자유의 개념은 청교도 혁명 때부터 수평파의 존 릴번에 의해 가지고서는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존 로크가 그거를 개념화시키고 정교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가 나오면서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생깁니다. 아담 스미스는 1713년에 스코틀랜드 사람이죠. 태어나서 1790년에 죽었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경제학자다,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다 하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그 당시는 뭐 이렇게 그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학문 체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데 간단히 얘기해서 1776년에 책이 나오죠. 그 원제는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고 흔히 우리가 국부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The Wealth of Nations라고 알려져 있죠. 왜 원 제목을 국부의 본질이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적에 그 당시만 해도 그 중상주의가 강할 때였어요. 중상주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 나라가 부자 나라라는 게 뭐냐 라고 했을 적에 그 당시 중상주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지금처럼 뭐 지폐보다는 금화겠죠. 그래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부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가 주도를 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대금으로 이제 금화나 은화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뭐 금고에 쌓아놨는지 이렇게 쌓아놓으면 와 우리 부자다. 이게 국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스페인 아닙니까? 뭐 1700년대 후반 되면 스페인은 이제 좀 약한 나라가 됐지만 그래서 그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하고 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부라는 건. 국부라는 거는 경제 활동이 막 일어나 가지고 이 풍요로워지는 거. 이게 국부지 무슨 금을 금고에다 쌓아놓은 게 그게 무슨 국부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민간인들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라는 거죠. 자유를 보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중상주의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거기서 강조하는 게 생산성을 높여야 되니까 분업 얘기가 나오죠. 핀 공장. 한 사람이 핀을 하루에 뭐 몇 개를 만든다면 그걸 공정을 뭐 5개로 나눠서 만들었더니 무려 1400배의 생산성 향상이 나더라.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가 invisible hand라는 용어가 많이 인용이 되는데 그게 뭔가 어느 마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는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데 술집도 있고 퍼브죠. 그 다음에 푸주간도 있고 빵집도 있고 채소 가게도 있어요. 그러면 노동자가 하루 일을 마치고 일당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푸주간에 가서 소세지 사고 빵집 가가지고 베이커리 빵집 가서 빵 사고 그 다음에 채소 사고 다음날 먹을 거 그 다음에 펍에 가서 맥주 한잔 먹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담 스미스가 한 말은 뭡니까? 푸주간 주인이나 빵집 주인이나 펍 주인이나 채소가게 주인이 그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장사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각자 그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두 활동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그게 조종이 돼 가지고 전체 이익이 증대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제 활동에 국가가 관여하지 말아라. 이 주장을 하니까 그 당시 영국의 부르주아들이 와 뭐 너무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인데 야 맞아 그런 이제 조리 있게 설명해 주니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아담 스미스의 주장을 리버럴리즘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이게 경제에서 시작이 됐다면 정치 사상적으로 완성시킨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건 자유를 신봉하는 사상, 생각 이걸 우리가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면은 시작부터 시장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활동에서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장 경제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시장 경제하고 자유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위축이 되면 확실히 개인의 자유, 꼭 경제 활동의 자유가 아니라 다른 자유도 위축이 돼요.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 개인의 자유도 늘어나요. 그래서 자유주의 또는 자유와 시장 경제는 굉장히 친화력이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저는 시장을 규제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시장 뭐 규제 대책 이런 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규제하지 말아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서부터 자유주의. 그럼 여러분들, 그럼 최근에 회자가 되었던 신자유주의는 뭐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을 썼는데 이게 1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근데 그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200년도 더 됐는데 그때 이런 그 통계가 있었나 그런 깜짝 놀라는 게 있고 진짜 다양하게 10년 동안 쓸만했구나. 그리고 굉장히 그 감명이라기보다는 진짜 그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기회가 되시면은 언제 휴가나 이럴 적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경제 영역에서는 리버럴리즘이 이제 그 확립이 됐어요. 그 이후에 1800년대 초에 그 제레미 벤덤의 공리주의가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고등학교 때 배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그 얘기하고 공리라는 말하고 잘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틸리테리아니즘이죠. 그거는 이제 유틸리티, 우리말로는 효용이라고 번역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걸 우리가 쓰면서 우리한테 잘 안 맞는 얘기예요. 유틸리티라는 건 뭐냐? 전기, 수도 이런 거를 그 미국 사람들은 유틸리티라 그러는데 우리한테 효용, 즉 편리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 그것이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국가 전체가 있으면 국가 전체가 야, 잘 살아야겠다. 목표 뭐 경제 성장률 몇 프로 해가지고 온 국민이 그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게 이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또는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는 그게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행복감을 늘리기 위해서 그 효용을 주는 거, 유틸리티를 추구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감, 이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 전체에 늘어나면은 그것이 바로 사회 전체의 행복이 늘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가 알아서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은 피하는 거, 그것이 공리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자로 우리가 표현해 보자 그러면은 잘 몰라요. 우리는 공리에서 공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뭐 다수, 모두 이런 거 한데 그 공리주의는 바로 한자로 이겁니다. 노력할 공자를 넣는 거죠. 그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일하고 사는 거지 무슨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사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인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레미 벤덤의 공리주의가 나오면서 이게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그러니까 정치 또는 사회적 의미의 리버럴리즘으로 발전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 잘 아시다시피 1859년에 온 리버티, 직역을 하자면은 자유에 관하여.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유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06년에 태어나서 이제 1873년에 죽었는데 1859년에 자유론을 발표하잖아요.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해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생물학 쪽에서의 큰 획기적인 변화가 오고 자유론을 통해 가지고 1859년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통해서 자유주의가 이제
성립이 되게 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제임스 밀의 아버지죠. 제임스 밀은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런던에 와서 활동하면서 그 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임스 밀이. 그러니까 철학자면서 정치학자, 경제학자. 그 당시는 뭐 이제 사회과학을 한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학도 하고. 근데 이분이 좀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어렸을 적에 뭐 4살, 5살 뭐 이 무렵부터 저녁 때 그 아버지 친구들 대개 공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대단한 그 학자들이었죠. 이분들이 모여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존 스튜어트 밀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워낙 영민하니까 그걸 다 들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859년에 자유론이 나와서 자유주의가 뭐 완성이 됐다 그럴까, 그렇게 된 거죠. 그 내용은 이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존 스튜어트 밀이 늦게 결혼을 했어요. 1806년생인데 1851년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40대 중반에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 결혼한 여인하고 21년 동안 교제, 요즘 말하는 걸로 무슨 연애는 아닌 것 같고 교제를 했어요. 그럼 뭐 그렇게 오랫동안 교제를 했냐? 그렇게 따지면은 나이 차이가 몇 살 나더라도 그 상대 여성도 40대 이제 초반은 됐을 텐데 왜 그랬냐면 20대 중반에 만났는데 그 여인 이름이 해리어트 테일러입니다. 기혼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제 유부녀라 하죠. 기혼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쭉 자주는 못 만났겠죠. 기혼 여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무슨 사랑 얘기도 했겠지만 주로 그런 공리주의, 자유주의에서 이제 토론을 하고 결국은 1851년에 미스터 테일러가 사망하고 나서 해리어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21년 동안. 그 이후에도 해리어트가 굉장히 그 지적 수준이 높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 사고 또는 집필 활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좀 옆으로 하나 세가면은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존 스튜어트 밀이 기혼 여성하고 21년 동안 교제를 하다가 결혼했다. 그 얘기를 하면 그 트로이 전쟁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존 스튜어트 밀하고 트로이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번 좀 썰렁할지 모르지만 말씀드리겠어요. 트로이 전쟁은 그 기원전 13세기니까 한 1300년 전쯤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얘기가 신화적인 얘기가 있죠.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제 불화의 여신이 에리스인데 이 여신들이 어느 이제 파티 같은데 초청이 된데 자기가 빠졌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화가 나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려고, 불화의 여신이니까 헤라하고 아프로디테하고 아테나, 대단한 여신들 아닙니까?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나, 그 세 명한테 황금 사과를 던져주죠. 던져주면서 가장 예쁜 여신이 이걸 차지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세 여신이 싸웠단 말입니다. 싸우니까 에리스가 파리스, 그러니까 트로이 왕국이랄까? 트로이의 왕자죠, 왕자.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한테 네가 생각하기에 그 세 여신 중에서 가장 예쁜 여신한테 이 사과를 줘라. 네가 주면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너한테 준다. 준다는 표현이 이상하죠. 소개시켜 준다. 아니면은 그 여인이 눈이 멀어서 너한테 반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파리스가 그거를 죄송합니다. 에리스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세 여신이 싸우다가 아프로디테가 그런 제안을 해줘. 나한테 주면은 내가 사랑의 여신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인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해서 아프로디테한테 주죠.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소개한 여인이 헬레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뭐 그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트로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브래드 핏이 아킬레스로 나오죠. 그래서 싸움 잘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헬레네라는 여성이 파리스가 반할 만큼 미인이었는데 이 여자가 기혼 여성이었죠. 남편이 그 스파르타 왕국의 메넬라우스 왕 아닙니까? 그래서 스파르타에서 초청해서 트로이 왕자를 초청해서 왔더니 자기 부인을 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트로이로 도망을 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메넬라우스가 자기 형 아가멤논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제 트로이를 쳐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멸망을 하죠. 트로이 목마에 의해 가지고. 그 얘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기혼 여성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트로이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아프로디테 때문에 이게 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럼 이제 아프로디테한테 항의할 수 있죠. 이거 도대체 뭐냐? 당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소개시켜준다 그러면서 스파르타 왕의 왕비를 소개시켜주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항의를 하면 아프로디테는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아름다운 여성을 소개시켜준다 그랬지. 미혼, 기혼은 내가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소개시켜주겠다 그러면 파리스가 물어봤어야죠. 아이고, 아프로디테 그게 기혼입니까? 미혼입니까? 미혼 여성입니까? 기혼 여성입니까? 그래서 글쎄 기혼 여성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걸 거부해야 되는데 그냥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니까 덜컥 그랬다가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 거죠. 좀 썰렁하지만 참고로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9세기 중반이 되면 자유주의가 거의 완성이 됐는데 상황이 변합니다.